주시네요. 예, 오늘 이제 후반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입에서 막 이렇게 그 단내가 나셨죠, 김학 기자님. 예, 그리고 이어서 함께 해주실 양지열 변호사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우 참 근데 진짜 오늘 이 주제 너무 많이 얘기하셨으니까 답답하긴 해요. 네. 선거 언제 합니까? 뭐 지난주부터도 계속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예. 뭐 저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네네. 언제라고 콕 집어서 말하는 게 거짓말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러나 적어도 이번 주 금요일을 넘겨서는 안 될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뭐 절차적인 이유, 헌법재판소에서 밀려 있는 어떤 변론이라든가 선거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 꼭 나온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네. 주 안에는 좀 나왔으면 좋겠다. 다들 이제 같은 말씀 해주실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막 이제 열심히 제작진들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참 이게 저희 그 시간대가 지상파하고 각 방송사들의 이 어떤 메인 뉴스가 다 몰려 있는 시간대여가지고 네. 새로운 소식들이 많이 올라와요. 네, 근데 네.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게 네. 1월 8일입니다. 아. 올해 JTBC의 단독 보도를 보면 1월 8일에 윤석열이 대통령실을 갔다 온다. 네. 라는 특정 보도가 나옵니다. 근데 요게 1월 3일에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됐다가 1월 8일 어간에 뭐 도주설, 네. 도피설 네. 이런 게 막 나왔었는데 제 기억에도 윤석열 측 변호인이 거짓 선동이다, 불쾌하다 막 이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JTBC 단독 보도를 보니까 야 대통령실 지하 상황실을 윤석열이 둘러봤다라는 이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요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공식적인 보도로는 단독 보도로 나온 거는 이제 JTBC가 오늘 나온 건 한데 예. 그 무렵에 이제 여러 군데서 뭐 나왔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네네. 이제 국회의원 제가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대통령실이라든가 청와대 쪽에 경호처 쪽에 이전부터 근무했던 경험이 있고 하신 분은 그때 당시에 윤석열을 대통령실 부근에서 목격했다라는 목격담을 전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미. 예. 그리고 그때는 이제 지하까지 둘러봤다라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예. 뭔가 빠져나와서 예. 여기를 다녀왔다. 그리고 그 다녀왔다는 부분이 그냥 자기 혼자 다녀온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 수시로 관저 바깥으로 출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예. 경찰이 주변을 아무리 포위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자가 빠져나가려 할 수 있다라는 네. 걸 걱정을 했었던 거고 그리고 그 소문이 돌고 나니까 오늘 JTBC 보도에서 그 부분을 짚었는데 네. 그런 소문이 돌았다 걸 의식이라도 했던 듯이 이제 카메라들이 보이는 곳까지 나와서 경호처 직원들을 이렇게 격려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윤석열이. 네네네. 그걸 이제 확인을 해준 거죠. 근데 한 발짝 더 나간 건 도주를 했을 가능성보다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지하실에 벙커를 이용해서 은닉해 있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네. 추정까지 이제 나온 거죠. 참 여러모로 그러니까 볼상사납고 비겁하고 진짜 진짜 이게 뭐 아유 씨. 이게 이제 이 정도까지인가라는 그러니까 수준을 의심케 하는 뭐 이제 그 수준이라는 게 예. 이미 뭐 큰 기대는 안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첫 번째 나온 대목은 도피설에 대한 일단 부정과 부인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확인됐고요. 두 번째로는 직무가 정지된 사람이 대통령실을 방문했다라는 데에 대한 의미. 그리고 지하 벙커를 둘러봤다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 이제 요 세 가지인데 기존에 뭐 이제 뭐 도피설이 나왔고 실제 고양이 뉴스라는 그 유튜버가 그때 당시에 요 대통령 한남동 관저를 밀착 취재를 했던 적이 있어서 그걸로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차가 뭐 뒤에서 출발했다. 예. 근데 저는 두 가지가 매우 두 가지가 이거는 수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수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국가 주요 보안 시설을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방문하는 것이 적절한 행위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경호처, 대통령실, 국방부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3개 부처가 직무 정지된 대통령을 위해서 공적인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국가 시스템에서 보면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당시에 피신이나 은닉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맞아요. 청와대는 예를 들면 민주당도 이제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을 이제 모셔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청와대 구조는 비교적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 국방부 장관 출신 청와대 뭐 민주당 의원도 있고 하니까 근데 용산은 지금 처음 간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래서 이 구조를
청와대만큼 소상하게 알지 못해요. 그리고 거기 국방부 벙커라든지 예를 들면 합참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지하 벙커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거기 무슨 시설이 있는지 이런 거를 국가 보안 상황이기도 하지만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 논란이 그래서 있었는데 그 논란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기를 벙커로 간 이유는 하나밖에 추론이 안 되잖아요. 숨으려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인식을 영장이 발부된 이후 영장을 거부한 이후에도 갖고 있었다라는 게 정말 통탄할 일이고, 근데 두 번째 부분은 윤석열 개인의 어떤 수준, 인식, 뭐 공적인 감각, 윤리 이런 문제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를 방문한 것 자체에 국가기관들이 정부 기관들이 협조했다면 저는 그 자체는 위법 혐의가 있다라고 봅니다. 있는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제 김성훈이 그 윤석열이 구속 취소해서 석방돼서 돌아간 이후에 경호처 직원들을 물러놓고 했던 얘기가 이제 앞으로 이전에 있었던 일은 모두 있겠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기각을 전제로 해서 예. 앞으로 경호처를 어떻게 꾸릴지를 대비해야 한다라고 회의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그 윤석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에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아까 김한길 의원님 잘 지적하다시피 아직도 정확히 몰라요. 그때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한 달 가까이 있었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 장관 공관격으로도 통로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를 못하고 예. 대통령실로 어떻게 드나들었을까. 차량이 오가는 모습까지는 안 지켰었는데 예, 예. 그래서 처음에 대통령실 근처에서 목격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예. 그 술 가지러 갔나 뭐 이런 얘기 그냥 농담으로 우리가 농담반 진담반 근데 했었어요. 네, 농담반, 맞아요, 진담반.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1월 8일은 오마이 TV가 대형 특종을 한 날입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누가 봐도 윤석열인 자가 그 바지 핏만 보고도 딱 봐도 윤석열인 자가 오마이 TV의 그 카메라에 포착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시간이 1월 8일 저 장면이에요. 네. 1월 8일 오후 1시 정도 그 어간이었던 걸로 제 기억이 나요. 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저게 같은 날에 그 네, 대통령실 지하를 갔다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지금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의견을 막 주고 계신데 제가 고양이 뉴스라는 채널을 제대로 보진 못해서 만약에 이런 모습을 카메라에 일부러 잡히기 위해서 일종의 알리바이로 이걸 보여준 거라면 대통령실 지하를 갔다 와서 여기를 간 것인지 아니면 이걸 보여주고 그 이후에 갔다 온 건지 그 선후 관계에 대한 것도 한번 유출을 해볼 것 같고 이게 실제 알리바이로서 나온 것인지 그것도 한번 우리가 분석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김한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때 죄송합니다. 저 때도 기자들이 망원 렌즈를 대고 있다라는 걸 모두 알았어요. 그 전에 노출이 되기도 했고. 근데 굳이 저기까지 나와온 모습은 그러니까 뭐 저 도주설 예. 막 이런 게 나오니까 그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굉장히 곤혹스러워했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 도주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다라고 했는데 본인의 건재를 확인시켜주기 위해 나온 거다. 예. 나 여기 멀쩡히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 나온 거다라는 의도된 연출이라는 설이 이제 다수였고 그거에 대해 대통령께서 특별한 해명을 하진 않았어요. 네. 근데 저 나오면서 격려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관절을 요새하고 있는데 이 요새가 잘 구축되어 있고 열심히 해. 뭐 이런 격려 아니겠습니까? 예. 저 자체만 놓고도 국민들이 굉장히 이거 너무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예. 오늘 JTBC 보도에 따르면 예. 전날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대통령 벙커까지 갔다 왔다라고 하면 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가? 그러니까 저는 선언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선언은 중요하지 않고 예. 언론에 본인이 건재하다, 나는 여기 있다라는 의도된 연출을 하고 예. 실제 아무도 모르게 제가 이제 위법적 요소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하는 대통령실에 가서 예. 관저에 갔다면 그 행위만으로 지금 예. 저기서 관저를 요서하고 버텼을 때 무슨 생각들을 했는지가 그대로 투명하게 드러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때만 해도 저 모습을 두고 김한 기자가 얘기했던 그런 어떤 추측도 돌았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지지자들에게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라고 했는데 근데 지지자들에게 보여줄 거라면 저기는 이제 2차 게이트 정도인 거고 1차 게이트까지 나와서 앞에 철문들까지 나와서 거기 모여 있는 그 군중들에게 모습을 보였었는데 거기까지는 안 왔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저거는 뭔가 알리바이 내지는 자기 건재하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거 혹시 비슷한 사람 대역으로 세워놓고 자기는 딴 데 간 거 아니야라는 맞아요. 그런 농담 그런 농담처럼 네. 했었는데 예. 비슷한 일을 그건 아마 대역 찾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예. 누가 저런 바지핏을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뭐 앞에 얘기했던 건재하다는 걸 보여놓고 도망갈 구석을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쪽이 훨씬 더 짙어진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참 추하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 이제 JTBC도 이제 그 대목을 짚긴 했는데 2차 체포 시도와 관련해서 대비해서
대통령실 지하 벙커를 갔다라고 한다면 이게 좀 상상하기가 어려운 게요. 만약에 공수처에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그러니까 공조본이 함께 하기 직전 단계에서 이제 이런 일을 벌인 거잖아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 만약에 그 진짜 들어갔는데 없어.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죠. 그 당시. 실제 그래서 했었죠. 그러니까 예를 없으면 들면 어떻게 하냐. 구조를 잘 모르기 때문에 들어가서 영장이 됐는데 다른 공간을 같이 들어가 볼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체포영장을 거부했고 수색영장의 경우에는 경호처와 협의가 또 필요한 대목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때 별의별 얘기 다 했던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서 알몸으로 있으면 어떡할 거냐. 그런 모습이 연출되면 최악이지 그쵸. 않겠냐. 그쵸.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윤상현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는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끌어안고 있으면 네. 그 영장을 집행할 수 없으니까 내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예. 사실 별의별 상상이 다 있었는데 오늘 일본 언론이 그런 기사를 썼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자체가 코리아라고 하는 브랜드의 엄청난 훼손이에요. 깎아먹었다. 예. 네. 엄청난 훼손이고 우리가 왜 여기서 대통령이 그때 숨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지? 대통령이 그때 죄송합니다. 예, 은닉했으면 어떻게 써야 되지? 죄송해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이거를 뉴스로 해설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괴감이 드는데 그거를 저기 계신 분만 모른다. 왜냐하면 뭐 물론 이제 이런 질문 자체가 저도 너무 하기 싫어요. 이런 불편한 가정도 싫어요. 상상도 싫어요. 근데 왜 이걸 짚고 넘어가느냐? 어쨌든 윤석열의 재구속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네. 파면 가능성도 높을 것이고 그러면 한남동 관저에서 계속 둘 수는 없을 텐데 아까 이제 김준영 의원하고도 승복 아니다 뭐 승복의 여부 이런 걸 따져봤잖아요. 아니 재구속하러 들어갔는데 진짜 똑같은 루트로 만약에 없다라고 치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짚어보는 겁니다.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고 아마도 저때 노림수라고 한다라면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의 범위가 그때 당시에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잠깐 얘기가 나온 것처럼 대통령 관저와 관저 주변이라고 했었는데 그럼 다른 공간으로 넘어갔을 때 거기까지 포함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죠. 했었고 그리고 관저 내부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기억을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 이제 일각에서는 수색경까지 풀어야 된다. 네. 저거 어떻게 하냐? 못 찾으면 찾아야 된다. 왜냐하면 제한 시간이 있고 한 번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는데 실패하고 돌아가 버리면 예. 영장의 유효 기간이 지나버린 거거든요. 그럼 그냥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예. 다시 법원에 소재 파악을 해서 영장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 영장 청구 한 번 할 때마다 엄청나게 국가 자체가 소모전을 벌였어야 했거든요. 예. 똑같은 일 벌이지 않으려는 보장 오히려 없습니다. 게다가 예.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제 저는 명백하게 이번은 금요일까지는 탄핵이 된다라고 보면 그러면 민간인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윤석열 입장에서는 자기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 대통령도 아닌데 내가 어디서 좀 내 자유다. 방어권 보장이다. 이런 소리 할 수도 있는 인간 아닙니까? 충분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파악을 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네. 그리고 제발 예. 일본이나 중국 기자들은 보고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 옮기지 마. 예. 그리고 이제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이라고 보여지는 게 아까 김한 기자님도 뭐 국방부, 경호처 이 말씀 짚으셨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윤석열에게 충성하는 이제 소위 이제 간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자들이 가장 문제인 건데 어쨌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아니라 한남동 관저의 장악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윤석열의 일거수일투족을 보필하고 동선도 짤 수 있고 도피를 실제 한다고 하면 제일 지근거리에서 그 계획을 세울 사람은 김성훈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김성훈에 대한 체포, 구속 이거 중요한데 오늘자로 4번째 영장 신청을 경찰이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거 이제 검찰이 받아주느냐? 뭐 물론 영장 심의위 여기서도 해야 된다라고 이미 명분을 줬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데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아직도 안 받아줄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 그렇게 이 형사소송 71년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한 사람만을 위한 법 개정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법원과 검찰이 사실상 심우정 검찰총장 개인이 이번에 경찰에서 영장 신청을 4번째 하면서 바꾼 부분은 뭐냐면요. 지난번에 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이 했던 얘기가 그 공수처하고 지금 경찰하고 수사권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런 식으로 체포를 당시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게 적법했느냐에 관한 논의가 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적법하지 않다라고 한다라면 그때 체포영장을 방해했던 게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식의 논리를 편 거예요. 근데 이것도 완전히 황당한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었어요. 그렇죠. 서부지방법원의 영장 담당 판사가 발부했다가 그게 문제가 돼서 그다음에 부장판사가 재발부했던 영장이거든요.
이번에 윤석열 풀어줄 때는 법원의 결정이니까 따랐잖아요. 네. 그리고 김성원 체포하러 가요 구속한다고 하니까 법원의 영장에 문제가 법적으로 흠결해 있는 것 같다라고 지난번에 또 안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네. 경찰이 이거를 충분히 방어 논리를 세워서 가더라도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할지 모르는 게 지금의 검찰인 거예요. 그리고 예. 검찰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또 다른 뭐 방송하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경찰 수뇌부들도 최근에 총경급 네. 소장들 다 네. 인사 발령이 났는데 네. 그 인사 발령이 난 자들 중에서도 일부는 상당수 일부 주요 특히 이제 그 경찰서 같은 경우에 네. 피의자로서 그 지금 현재 수사를 받고 있거나 참고인 신분인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인사다, 예, 이런 걸. 이게 단순하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우려하는 게 아니라 예.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지만 경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인사권을 고위직으로 갈수록 정치권과도 어느 정도는 맥이 닿아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쪽 사람들끼리도 계열로 따진다면은 뭐 국민의힘 계열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이번에 그래서 총경 승진하는 과정에서 또 호남 출신들은 철저히 배제됐다는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단순히 윤석열을 보위해서가 아니라 예. 윤석열 이후에도 윤석열은 파면되고 윤석열은 재판을 받고 뭐 사형이 됐든 무기징역 선고를 받더라도 남아있는 그들끼리의 세력을 옹호하고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뭔가 수사에 방해가 되는 어떤 일들을 그것도 법적으로 내지는 그 국민들이 알아보기 쉽지 않게 예. 아름아름한 방법들을 충분히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까지도 지금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영장을 경찰이 신청하고 검찰 단계에서 만약에 이거를 진짜 네 번째로 우리 양재 변호사님이 예상해 주신 대로 혹시나 검찰 단계에서 이번에 또 기각을 시키면 경찰한테 공수처가 니네 사건 우리한테 넘겨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영장 청구권이라든지 기소에 걸리는 검찰이 갖는 거고 지금 공수처 수사 자체에 시비를 걸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윤석열 그래요? 측에서 그거는 그러니까 좀 뭐 필요 없는 일일까요? 아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도 결국 결과적으로는 우회로를 만들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같은 결과 앞에 부딪힐 거고 근데 검찰은 지금 어떤 국면에 서 있는 거냐면 이 영장을 네 번째 기각을 하면 검찰이 이 사건 자체를 근본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한 그 한계에 부딪힐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사실 동력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스스로도 이렇게 비판이 뜨겁고 저는 동일 사건에서 검찰이 경찰의 영장 신청을 4번 기각한 한 사례가 이 사건 말고 또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이게 2번만 기각해도 경찰청이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기소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수사를 해서 주고 보완해와 보완하고 또 했는데 또 기각해? 이러면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그게 검경 수사권을 다룬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4번이나 한다라고 하면 경찰 입장에서는 검찰이 수사할 마음이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가뜩이나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냐 존재 이유가 뭐냐라고 묻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굉장히 치명적인 사건이 될 거다. 그러니까 영장 청구에 대해서 이제 공수처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는 건가에 대한 질문. 네, 일단 없어요? 지금 자체로는 그렇고 이제 공수처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예. 그 지경까지 심우정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라면 예. 심우정 본인을 수사를 해야죠. 그렇죠. 공수처에서 긴급 체포를 해야 된다. 뭐 긴급 체포를 하든 아니면 영장을 발부를 받든 아니면 예. 최소한 소환 조사를 하든 사건으로 입건을 하더라도 네. 최소한의 조치마저도 취하지 않게 되면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 과정에서 세웠던 예. 거의 최초로 기억되는 공정마저도 또 날아갈 수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김성훈 개인의 또 이제 우리가 김성훈 개인이라기보다는 경호처 내부에 있는 네. 일 중에 사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경호 3부장이죠. 네. 경호 3부장과 관련돼서 어쨌든 해임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은 지금 굉장히 많은 공분을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실제 최상목 권한대행의 결재가 떨어져야 이제 완결이 완결이 되는 되는 거죠. 것인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최상목 군항대행이 지금까지 했던 걸 보면 뭐 경찰 인사도 그렇고 예. 지금 뭐 알박기 논란이 되고 있는 고위직에 대한 인사 같은 경우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최상목 군항대행의 또 특징 중에 하나 이렇게 소문이 나고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되면 또 멈추더라고요. 안 해요? 예. 그러기를 좀 바라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해임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 황당하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이 3부장이 없었으면 두 번째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영장 집행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 내부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관족 구조도 잘 몰랐었고 얼마나 어떤 인력인지도 잘 몰랐었고 실제로 경호처 내부에서도 뭐 김성훈이라고 하는 자가 워낙에 강경하게 경호처 직원들을 밀어붙이고 있었기 때문이니까 예. 그게 또 격렬하게 저항하는 쪽으로 나올 수도 있었는데 이분이 공개적으로 그걸 막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래서 이분 덕택에
윤석열을 두 번째 시도 끝에 체포를 했는데 예. 근데 막상 그 체포됐던 자는 풀려나서 지금 김성훈과 같이 그 자리에 이 삼부장이 지켜야 되는만 하는 그 자리에 가 있는 거고 예. 그렇게 법 집행을 정당한 법 집행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은 공무원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니까 윤석열이 적어도 뭐 불이익이 어떤 이 가능성이 있더라도 파면이라도 된 뒤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 사람을 이제 공론화를 시켜서 보호해주는 일이라면 그나마 이해하는데 윤석열은 멀쩡하게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을 체포하는 데 기여를 했던 분이 지금 쫓겨나게 생긴 거잖아요. 오히려 네. 먼저. 네. 이것만은 막아야 돼요, 진짜. 대기 발령 이후에 지금 이제 해임 조치까지 온 건데 최상목이 결재할지에 대한 여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일단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단독 보도가 뜬 거를 보니까 지금 이 3부장이 시사 저널과 또 인터뷰를 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그 징계 과정이 나오는데 징계위원회가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3명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외부위원들 3명도 경호처 출신이었다라 그래요. 그러겠죠. 정관들이 하겠죠. 그리고 그- 징계위원장이 아마 김성훈 차장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 버리면 이것이 공정한 어떤 징계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공정하지 않고 해임되면 아마 소송을 갈 텐데 네. 저는 최상목 대행이 당장 결재할 가능성 높지 않다고 보는데 근데 이거는 결재하냐 아니냐 이 문제를 떠나서 이미 징계를 줬기 때문에 직무에서 배제를 시켰을 거고 이 사람을 왜 징계하는 겁니까? 괘씸죄를 적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직의 논리에 따르지 않았고 근데 그 조직의 논리에 따르지 않은 게 사회 일반에서는 정의라고 부르는 행위였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 너 우리 라인에 서서 있을래? 아니면 나가서 우리 라인 바깥에서 탄압받고 위협을 받아볼래 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메시지는 공호처 내에 접수가 됐겠죠. 그 사람들이 벌써 판단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 행위만으로 놓고 아까 그래서 아까도 그런 생각인데 그 행위만으로도 이 김성훈을 긴급 체포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김한 기자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주셨는데요. 지난해 12월 3일에 있었던 계엄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었던 막아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는 중간 간부들 사이에서 의식이 있는 분들이 예. 이 잘못된 명령을 거부를 했거나 아니면 소극적으로나 회피를 했다거나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홍장원 전 1차장일 거고 국정원 1차장일 거고 그리고 경호처 직원들도 마지막에 2차 체포 때 같은 경우에는 버스 세워놓고 버스 키 그냥 꽂아놓은 채로 자리 비워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게 그분들은 그래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민주시민이었기 때문에 제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 삼부장이 이 굉장히 큰 불이익을 입고 그 부분이 치유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라면 예.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비슷한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야 저기가 우리가 상식 내지는 정의 내지는 진짜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답시고 일을 했던 사람들은 결국 저런 꼴을 당하는구나라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참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자주 그러니까 이제 상식 밖의 일이기도 하고 이 정의롭지 못한 일이잖아요. 누가 이런 일을 당한다고 하면 저 죄송한 얘기지만 이분도 굉장히 오랜 기간 이 경호처에서 근무를 하셨을 텐데 자기가 그간 바쳐왔던 애국심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처에서 대통령을 모시면서 국가 정상을 모신다는 어떤 그런 사명감에 네. 복무를 하셨을 텐데 이런 결론을 맞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좀 참담함을 느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사저널 단독 보도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3부장이 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일단 심사 제기한다고 했고 굉장히 모욕적이다.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경호원으로서의 능력과 자부심에 무너뜨림을 당했다. 이런 입장이고 정치색을 드러낼 수 없는 공무원 신분이고 내가 여러 대통령을 모시기도 했다. 경호처에서는 공무상 비밀 누설, 즉 뭐 이제 경찰 쪽에다가 뭐 내밀한 정보를 흘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근데 그런 이야기로 징계를 한다고 하지만 법원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것은 안 된다. 영장 집행 불허에 대해 지도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의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보복성 인사를 당했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제 그 점을 말씀드리면서 양심 있는 공무원들이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될 수 있고 법치주의를 좀 지킬 수 있었다라는 차원에서 이분의 행위는 존중받아야 되고 존중을 넘어서 아무튼 나중에 분명히 인정받고 보상받아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그간 이제 우리 아직 그 마약 사건의 경우에도 네. 지금 완전 손 놓고 있습니다만 백혜련 경정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박정원 대령도 박정원 대령도 그렇고 어쨌든 양심을 지키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직을 유지하며 명예롭게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좀 다들 민감하셨습니까? 잠깐 민감한 얘기를 좀 하고 가려고 하는데 왜냐면 제가 이제 외교부 입장을 좀 봤어요. 일단 네. 요거 이제 맥락만 좀 설명을 드리면 민감 국가 리스트 미국 에너지부에서 대한민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 SCL이라고 합니다. 리스트예요. 끝자가 이제 리스트인데 아무튼 여기에 그 함께 포함된 국가가 굉장히 불명예스럽습니다. 북한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이란, 이라크, 알제리, 수단, 시리아 뭐 이런 국가들과 함께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에너지부와 차후에 산업적 협력을 대한민국이 할 때 제한을 둔다. 이 국가는 배제할 수 있다. 혹은 논의 기간을 좀 더 길게 가진다. 뭐 이제 제한 뭐 이런 맥락의 설명을 일단 먼저 드리고 근데 외교부에서 요거와 관련돼서 입장을 낸 걸 보니까 좀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식의 해명을 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잘못이 아니다라는 해명이에요. 실무자의 잘못이다. 그치, 뭐 그런 식의 해명이거든요. 개똥 같은 소리고요. 외교적인 문제에서 예를 들면 네. 결정이 났는데 그게 네. 실무자가 잘못 넣었다라고 국내적으로 해명하는 것 자체가 이 사태를 초래한 거랑 똑같은 논리예요. 네. 이 사태가 왜 초래된 겁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내란 피의자 윤석열부터 후보 시절에 뭐 자치 핵무장을 할 수 있다. 핵과 관련돼서 우리가 모종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던 거 아닙니까? 미국 가서도 했잖아요. 네, 해왔던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그 당시에 들을 때는 야 저거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고 저 핵무장론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심지어 오늘 오전에 보도된 내용은 뭡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NPT 탈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신중하지만 핵무기까지는 아니더라도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는 건 필요하다. 이거 보유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본인들의 지지층을 위해서 계속 무슨 우리가 북한 때문에 핵무장을 해야 될 것처럼 얘기를 해왔는데 미국은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정치 리더들이 이 얘기를 하니까 한국이 이거에 뜻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이거를 결정했던 1월 달에 결정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비상계엄이 났어요. 12월 달에. 그래서 미국이 누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외교부 장관한테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야 이거 한국은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예를 들면 그거가 인과관계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계속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핵무장론을 떠들고 그다음에 그 외교부 라인은 책임 있는 설명하지 않고 이 과정이 이어져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북한, 시리아, 수단, 알제리, 이라크, 이란, 인도 이런 나라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왜 들어갑니까? 핵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아무런 전략적 목표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새롭게 추가된 국가들이 중동 국가들이 주로 몇 나라들이 새롭게 추가가 됐다라고 하죠. 그리고 북한이라든가 이런 국가와의 차이라고 한다라면 그나마 이제 우리가 이제 기타 사유로 해서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일부 북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테러의 위험성이 있다라는 이유로 민간 국가로 지정을 했다라는 거고 네. 우리 같은 경우는 명시적으로 이렇게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핵 개발을 자체적으로 할지도 모른다는 식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타 국가로 분류한 것뿐이지 실제 받는 불이익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거든요. 예. 실무진의 실수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방송국 대한민국의 방송국 한 곳에서 알아보려고 하니까 4일 만에 알아봤는데 외교부는 100일이 걸려서 파악했는데 그게 실무진의 실수라고요? 아니요. 그 기술적 문제라는 거는 이제 그 과거 그렇죠. 포함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예. 물론 알아본다는 말을 저는 예의로 든 거고 예. 그거를 기술적인 문제고 실무적인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지금 뭐 진짜 비겁한 변명도 아니고 그래서 그 믿을 수 없는 기술적 변명이라는 문제가 언급된 보도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과거에도 한국이 이거 일찍이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과거에도 한국이 미 에너지부 민감 국가 리스트에 포함되었다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제외된 선례도 있다라고 외교부가 밝혔는데 알고 보니까 80년대 그렇죠. 예, 포함됐다가 94년에 이제 해제가 됐다. 아니 이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야 이거 진짜 좀 윤석열 정부가 어쨌든 굉장히 편향되고 위험하고 도발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미국 중심의 외교 질서에 스스로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미 동맹이 엄청 강화됐고 민주당 정부에서 할 수 없는 엄청난 업적을 이뤄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과도 동맹적 관계를 강화할 거다라고 해서 물잔을 반을 채워줬는데 일본이 지금 걷어 차버린 영국 아닙니까? 뭐 그런 얘기 해봐야 지금 덧없는 얘기가 됐지만 맞아요. 자 이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칩시다. 근데 그러면 뭔가 여기에 전략적 목표가 있었냐? 그런 거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래될 문제는 엄청납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트럼프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를 청구서로 들이밀겠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공짜로 안 해주죠. 예, 협상을 해서 뺄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트럼프가 뭐든 요만한 거 하나 공짜로 해줍니까? 지금 한국만 딱 찍어서 주머니 털어갈 나라로 찍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나온다는 걸 트럼프가 알면 트럼프 입장에서 얼마나 좋을까요? 한국한테 이거를 뭔가 이걸로 딜을 해야겠다. 두 번째는 그게 핵심적인데 예, 예. 여기에 핵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AI라든지 미래첨단 산업의 분야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되냐면 해당 국가 연구진이나 유학생들이 제재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파키스탄 유학생이 핵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 지금 우리가 수만 명의 학생들이 나가 있는데 연구자들도 나가 있고 엄청난 그 제재 조치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가능성이긴 뭐 하지만. 원자력 양자, 뭐 네. AI 대충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실제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연구원분들이 미국에서 실제 어떤 활동을 하는데 뭐 어려움이 생기거나 아니 기금 같은 거를 신청하는데 그렇죠. 이 기금이 잘려요 서류에서. 예를 들면 국적이 민감한 뭐야 발음도 안 됩니다. 어쨌든 네. 추가적인 케이스가 그런 피해를 보는 케이스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발효된다고 하죠. 발효되는 건 시간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외교부가 뭐 좀 이렇게 어떤 정치 작업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미 지금 이 정부와 딜을 하려고 하는 자세가 트럼프 정부에는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실제 우리가 조기 대선을 통해서 차기 정부가 들어오면 당장 이것부터 딜하려고 들고 아니겠습니까? 그 한참 남은 얘기죠. 그리고 그 그러니까요. 사이에 이미 일들은 다 진전이 될 거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지난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는 가장 큰 뭐 여러 가지 이것들 구실을 들어서 공격을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원전 생태계를 파괴했다. 원전 포기를 해서 원전 사람을 죽였다라는 걸 그렇게 떠들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되는 바람에 진짜 죽여버린 건 윤석열이에요. 윤석열 정권이 진짜 죽인 거예요. 당장 계약했던 부분들 다 무산으로 돌아갈 여지가 생겼다는 게 이미 어느 저부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윤석열이 그 어디였죠? 해외 그 폴란드였나요? 네네. 원전 수출하겠다고 예, 예. 뭐 조단이 계약했다. 예. 그것도 확정도 안 된 거지만 체코 원전 43조라고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사실요 이번에 가뜩이나 원래 그거 체결됐을 때도 우리가 손해 보는 장사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허락이 없으면 못 쓴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민간 국가로 원자력 관련해서 기술 이전이 안 돼 버리면 웨스팅하우스에서 허락 못 해요. 하고 싶어도 43조가 실제로 맞는 얘기했다 할지라도 무산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원전 사업 아무튼 포기하라고 할 것 같기도 하고 뭐 저는 뭐 그런 그래서 생각이 오늘 들더라고요. 정부가 예. 해명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한국 원전 사업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아니 그리고 참 아까 참 역사가 참 아이러니한 게 두 분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셨네. 너무 우리가 이 윤석열의 예. 계엄으로 인해서 예. 물론 여러 가지 오늘 이제 나왔던 뉴스 중에 민주주의 하락했다 지수가 아, 예, 이런 예, 것도 예. 나왔어요. 스웨덴. 우리도 한 세대 전으로 거슬러 가버렸다는 얘기를 하는데 딱 30년 전으로 거슬러 간 거잖아요. 예. 94년도 해제됐던 게 2025년에 30년 만에 다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그렇게 추락한 거예요. 정확해요. 두 분이 이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보니까 애국자이신 것 같고요. 그 애국자이신 분이니까 조금 한 걸음만 더 나아가도 되겠습니까? 여당 정치인들이 저 애국심이 흔들리면 어떡하죠? 아니요. 여당 정치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이제 좀 봤는데 일단 친중 반미 노선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게 이번 사태의 큰 원인이다. 이건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하신 말씀이고요. 권성동 원내대표 비상겸과 탄핵 소추를 혹시나 있을지 모를 민주당의 집권에 대비해 민주당을 불신해 민간 국가를 지정했다라는 설도 있다. 이게 권성동 원내대표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오늘 제일 조금 황당했던 게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불교 일정이 있어가지고 조계종 총무원장 진의수님을 방문했는데요. 아 이분은 뉴스를 보고도 이런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못 받겠죠 오전엔. 그러니까 이렇게 시기를 못 맞추는 정치인을 제가 2명 합니다. 예. 손학규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늘 시기를 못 맞췄는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늘 시기가 좀 약간 안 맞더라고요. 그죠 뭔가 좀 네. 예, 뭐라고 얘기했냐? 핵 연료 재처리 기술을 확보해서 핵무장 직전까지는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된다. 끝내죠. 뭐 여기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아니, 그래서 보태야 돼요? 약간 설명을 드리면서 네? 뭐 보태야 돼요? 예, 이제 이런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 판단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 주장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집권 여당이 이런 일이 터졌는데
예? 민주당 정부가 친중 반미 노선이네 어쩌네 그리고 민주당이 집권할까봐 민감 국가로 지정했다는 설도 있다. 이거는 사실은 국민들 수준을 너무 개똥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비판할 수밖에 없다. 아 그리고 네. 그 말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만 예, 그 말이 맞다고 하면 무슨 문제가 돼버리냐면요. 미국이라고 하는 그들이 요건이 그렇게 강조하는 한미 동맹 국가가 네, 대한민국의 정치 현황을 보고 대한민국의 내정에 간섭을 했다라는 주장을 집권 여당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뤄야 될, 이 옮겨야 될 말이 아닌 거예요. 아예 이게 알겠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아니 애국심을 지금 우리 테스트하느라고. 박앵커를 탓하는 게 아니라 네. 너무 진짜 네. 자기들이 하는 말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얼마만큼 해악이 되는 말들을 입 밖으로 지금 내벽 쳐 뱉고 있는지 진짜. 예, 그러니까요. 네. 이게 다 핵무장 얘기에 떠들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비상계엄해서 그런 겁니다. 미국한테 협의도 안 했잖아요. 협의도 안 했잖아요. 이거 윤석열 때문입니다. 에이씨. 자, 본인이 바르고 본인이 화내고 있어. 죄송합니다. 저도 민감하게 물어가지고 오마이 TV에서 저희가 지금 방송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거의 뭐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거의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분을 모시고 저희가 너무 긴 시간을 또 말씀할 수가 없어가지고 오마이 TV의 경쟁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마이 TV를 위협하는 존재의 언론사가 탄생한다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뭔데요? 언론사의 이름입니다. 네. 전한길 뉴스. 마지막에 또 화냈다고 웃겨주려고 그러네. 아닙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네. 저는 좀 진지해요. 아니 전환길 뉴스라는 게 네. 실제로 제가 아까 모 방송에서 확인을 하고 왔는데 네. 서울시에 이미 등록을 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전한길 뉴스라는 게 이제 그 제호, 그러니까 지금 그 상호명이고요. 그 법인명은 전한길 본인의 그 저기 실명으로 등록을 해놨더라고요. 오마이뉴스가 뭐 가짜 뉴스와 싸우는 언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 비교를 한 건데, 예, 전한길 뉴스의 이제- 창간, 네. 우리 저 2030 세대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전한길 뉴스의 창간 두 분의 좀 평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더 이상 이제 그 강의로는 먹고 살기 힘들다는 현실을 직시하신 것 같고요.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본인 언론 차리겠다는데 본인 자본으로, 예, 그거는 뭐 본인의 자유라고 봅니다. 요즘에 언론 시장이 좀 그 레드 오션이잖아요. 뭐 우리 잘 아실 텐데 전한길 뉴스 성공할 수 있을까요? 뭐 그 성공의 기준을 뭘로 놓느냐에 따라 다른데 뭐 언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널리즘으로서 성공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근데 다만 스피커, 네. 스피커로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기능할 수는 있겠죠. 예, 지금 현업에서 지금 언론인으로서 활동을 하시는 분은 이제 우리 김한 기자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저희 전직 언론인들은 잠깐 좀 쉬었다가 한 질문 더 해볼게요. 네. 스카이데일리라는 언론사가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거 아니었습니까? 뭐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였다기보다는 광고 땡겨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반정보를 유포하는 국면에서 네네. 그러니까 뭐 가짜 뉴스라는 표현도 과하고 네. 지라시도 예, 과하고 좀 미안한 그러니까 영어로는 디스인포메이션인데 그러니까 정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 사실이 예. 아닌 거예요. 반사실을 유포하는 전국에서 빚을 발했다라고 해서 언론이라고 부르기는 없다. 전한길 씨는 디스인포메이터라고 그렇게 불러야죠. 그러면은 디스인포메이션을 만드는 전한길 뉴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카이데일리를 따라 올라갈 수 있을까요? 스카이데일리보다 더 많이 광고를 아니 뭐 땡기고 특정 국면에는 기능을 할 수 있겠죠. 뭐 예. 그거가 전파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근데 네. 그게 가짜 뉴스가 대부분 신념을 가진 그 뉴스에 신념을 가진 이들에 의해서 전파되고 그 순환 구조를 갖거든요. 악순환 구조를. 네. 전한길 씨는 지금 그 악순환 구조의 허브로 자리매김한 거기 때문에 전한길 씨가 가끔가다 바른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옳은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그 얘기조차도 오염된 정보로 유통될 수밖에 없는 예. 알고리즘 안에 있는 인물이다. 예, 우리 전직 또 기자 출신이신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 좌파 언론들 전한길 기준에는 MBC, JTBC, 오마이는 언급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며칠 전에 MBC, JTBC를 콕 집어가지고 왜 극우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었거든요. 좌파 언론들 왜곡하고 선동하니까 내가 다 고발하겠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거짓이 있으면 자기 못 참는 성격이래요. 맨날 거짓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전한길 뉴스를 만들었으니까 네. 이제 전한길 대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정치하려고 이러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진짜로 새로운 언론을 만들어가지고 패러다임을 좀 이렇게 바꿔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뭐 두 가지 길이 있겠죠. 정치를 하는 길을 가기 위해서 언론사의 모양새, 겉모습을 취하고 있는 예. 극우 유튜브 채널이 하나 더 탄생을 한 것뿐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경쟁 상대로 긴장해야 될 건 오마이TV는 절대 아닌 거고 예. 지금도 많이 있는 극우
극우 유튜버들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분들이죠. 예. 그분들이 긴장을 좀 할 것 같고 그리고 예. 그 와중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그 이른바 극우 집회에서도 그 손현보 목사파하고 정광훈 목사파가 좀 나뉘었다라고 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 동안은 정광훈 목사 진영에서 일방적으로 스피커들이 좀 셌다라고 한다라면 그 스피커가 좀 양분되는 어떤 과정으로 갈 거기 때문에 예. 극우 진영 내분이 좀 시작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내분이 시작됐다. 예. 전환길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뭐 로드맵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이분이 앞으로 걸어갈 길이 어떻게 변화무쌍하게 될지 별 관심은 없습니다. 전 앵커님이 물어보기 전에 전환길에 대해서 1분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수미상관하는 차원에서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예, 진짜 마무리인데요. 이번 주 안에 윤석열 탄핵 선고 당연히 나야 되고 났으면 좋겠다라는 두 분의 기대와 바람은 알겠는데 채널A 단독 보도를 보니까 또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일각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평의가 끝났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채널A의 취재 결과 아직도 한덕수 국무총리의 평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야, 취재력 좋아요. 채널A 왜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파악됐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평의와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 단독 보도를 그냥 우리가 감안만 해서 혹시 결론이 좀 변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그래요? 네, 없습니다. 한덕수 거랑 같이 발표하는 거. 아니요, 한덕수를 미루면 미뤘지. 예. 같이 발표하진 않는다? 예, 같이 발표할 이유도 없고 왜냐하면 한덕수 탄핵이 됐던 이유는 윤석열이 뭐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공범으로 지금 수사도 받아야 될 입장이 있긴 하지만 예. 윤석열의 계엄 이후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예. 윤석열의 계엄이 먼저죠. 이걸 해결을 해야 한덕수도 풀리는 거죠. 예. 약간 요렇게 그런 방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예. 아 그리고 저기 요즘에 뭐 지금 기사 나온 거 보면 이 사람들이 예. A가 B에게 묻고 B가 C에게 물어서. 묻고 C는 또 A에게 묻고 돌고 돌아서 자기네들끼리 뭐 생산하고 재생산하고 해서 예. 그러다가 특 하나가 그냥 에라 모르겠다 지르면 그냥 기사로 나오는 거 같아요. 저널리즘적 용어로 말하면 나쁜 정보원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 뭐라고 마지막에 나와 있냐면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 선고가 먼저 이루어지면 윤석열 건 뒤로 밀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평의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같은 날 발표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가능성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가능성 있습니까?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너무 결론을 단호하게 내려주셔가지고 요 얘기까지 저희가 정리해봤고요. 긴 시간 두 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월요일 정치 라이브 시간이었고요. 한결의 김한 기자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